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판타지의 세계, 판타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판타지 세계의 법칙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서사문학은 예술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는 이야기지요. 서사문학은 따라서 이야기문학, 이야기로 된 모든 텍스트를 서사문학이라고 합니다. 서사문학을 포함한 예술에는 미메시스와 판타지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갈래,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미메시스는 현실을 중시하는 예술의 갈래입니다. 대상 혹은 외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중시합니다. 이 세상을 모방하려는 예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리미에르 형제, 작품 중에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1895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사실을 찍은 것이죠. 그냥 사실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단화한 것이 바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네오리얼리즘 영화 운동입니다. 허구적인 토대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토대 위에서 예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술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사실주의 문학이 바로 미메시스의 갈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을 중시하는 예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타지의 축입니다. 이 갈래의 예술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중시합니다.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예술입니다. 예를 들면 마술사 출신 멜리아스는 우주선을 타고 달로 여행을 떠난 과학자들이 지하 생물에게 붙잡혀 있다가 탈출하는 이야기를 다룬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을 1896년에 선보였는데요. 앞에서 리미에르 형제가 1895년, 1년 전에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는 작품을 선보인 바로 이듬해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갈래의 예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매체에서도 현실을 중시하는 서사와 상상을 중시하는 서사가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를 축으로 하는 이러한 예술은 1920년대 독일에서 유행했던 표현주의 영화로 이어집니다. 표현주의 영화는 인간의 감정, 즉 내적 실제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극단적인 왜곡을, 현실 왜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거를 다룬다든지 이국적인 배경 또는 환상이나 공포 요소를 포함하는 서사를 그러한 이야기를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왜곡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그러한 공포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환상문학은 외부 현실보다 인간의 내면 세계와 창조적인 상상력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메시스는 합의된 리얼리티의 충실한 모방과 재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는 현실로부터의 일탈, 상상력의 확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현실을 중시하는 예술이든 상상을 중시하는 예술이든 이 두 가지는 상통하기도 합니다. 묘사된 대상은 예술가 자신의 미적 가치 판단에 따라서, 즉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화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성과 미메시스를 중시하는 서구에서 상상과 환상은 평가절하되어 오다가 17세기 고전주의와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상당한 억압을 받게 되었고요. 허무 맹랑한 이야기라고 해서 지탄을 받았죠. 그러다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환상문학은 화려하게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환상문학은 신화, 전설, 민담의 장구한 전통을 좀 더 직접적으로 계승한 문학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의 출발은 신화에서 비롯됩니다. 신화의 논리가 곧 예술의 논리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실을 중시하는 예술이든 상상을 중시하는 예술이든 신화의 논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신화의 논리를 계승한 것은 미메시스가 아니라 바로 이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상문학을 대표하는 톨킨과 루이스, 이들의 스승인 조지 맥도널드는 신화나 옛 이야기 양식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와 설화가 모두 다른 세계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갈망하는 초월의 세계, 신성 혹은 신비를 다루기에는 사실주의보다는 설화 양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화와 판타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의 어원은 그리스어 판타제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나타나 보이게 하다,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중세 프랑스어에서 판타스티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귀신 들린, 공상적인,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유형의 존재의 흔적만을 지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되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세 프랑스어 판타스티크는 일반적으로는 요정 이야기나 유령 이야기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현실계 밖의 일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지각의 대상을 심적으로 이해하는 일, 상상력으로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의 모양을 바꿔놓은 활동이나 힘 또는 그 결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전에서는요, 종작 없는 상상, 꿈 같은 공상, 환상, 환각 등과 이 판타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화는 상상력의 발현입니다. 따라서 판타지의 축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타지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판타지는 일반적으로 마법이나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 구성이나 주제 혹은 설정의 주요 요소로 사용하는 픽션의 한 장르입니다. 신화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까마득한 옛날을 배경으로 오래전에 탄생되어 글이나 구전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고전 판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판타지와 SF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도로프의 정의를 살펴보면 츠베탕 토도로프는 판타지를 두 개의 질서, 곧 자연적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 이렇게 두 개의 질서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이 두 개의 질서가 교차하는 과정이 바로 판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성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토도로프 이 판타지 개념은 자연적인 법칙만을 인지하고 있는 존재가 현저히 초자연적인 사건에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불안, 동요를 뜻하는 말입니다. 잠깐 토도로프의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텍스트가 독자로 하여금 작중인물들의 세계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로 간주하고 언급된 사건들을 자연적으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이해해야 할지를 망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망설임은 작중인물에 의해서도 경험될 수 있다. 이 경우 독자의 역할은 작중인물에 맡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그 망설임은 재현되며 작품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 소박한 독서의 경우 현실의 독자는 자신을 작중인물과 동일시한다. 셋째, 독자는 텍스트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그는 시적인 해석과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 세 가지 요구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첫째와 셋째 조건은 진정으로 장르를 구성한다. 둘째 조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들에서 이 세 가지 요구들은 충족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토도로프가 정의하고 있는 판타지 개념에 대한 토도로프의 언급이었습니다. 토도로프는 환상문학 성립의 조건이 바로 독자의 망설임, 주저함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꿈인지, 이게 진실인지 환각인지 판단하기 힘든 애매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 판타지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서술되는 초자연적 사건이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그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기담, 미스터리라는 장르로 분류됩니다. 또한 초자연적 사건이 자연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고 새로운 자연법칙을 인정해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결말이 나게 되면 이것도 역시 판타지가 아니라 경이 장르라고 토도로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토도로프는 환상이 기계와 경이의 연장선상에 위치해 있는 장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환상성을 경이로움과 기괴함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도로프의 정의는 환상과 유사환상의 특성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현대 환상문학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타지란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현재 시점의 시공간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사물과 현상이 등장하는 허구의 이야기이고요. 판타지와 SF의 관계를 살펴보면 판타지는 SF와 마찬가지로 허구적 소설의 한 장르로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인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타지는 SF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F는 무엇일까요? SF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능력과 현상들을 꿈꾼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판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타지와 SF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판타지가 현실감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의 거리두기가 필요한데요. 이 거리두기에서 바로 토도로프가 얘기한 망설임, 주저함이라고 하는 판타지의 조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라는 말에는 거리두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바다 건너 까마득한 먼 곳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자, 이것도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모두 너무나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호함, 애매함이 유지될 때 비로소 판타지가 성립된다라는 투도르프의 주장을 상기해 본다면 너무나 명백하게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애매함이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판타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타지의 세계는 이렇게 현재 세계와는 독립되어 있지만 현재 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로즈메리 잭슨의 판타지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토도로프가 기계, 환상, 경이 이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장르로 파악한 것을 로즈메리 잭슨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장르로서가 아니라 양식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란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진 다양한 작품들 밑에 깔려있는 공통의 구조적 특질들을 뜻합니다. 환상은 로망스 문학, 경이 문학, 환상 문학 등 많은 관련 장르들을 출현시키는 하나의 문학적 양식입니다. 현실의 고정된 질서를 위반하려는 환상 문학의 전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로즈메리 잭슨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캐서린 휴무의 판타지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 휴무는 문학을 미메시스와 환상의 산물로 보고 있는데요. 환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함의 된 리얼리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다라고 캐서린 휴무는 주장합니다. 미메시스와 환상은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리얼리티, 현실 속에 환상이 함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휴무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은 합의된 리얼리티로부터의 일탈이다. 이는 문학 본래의 충동으로서 괴물에서 은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처럼 환상 문학, 판타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괴물, 그리고 귀신, 요정, 이러한 것들은 또는 다양한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그러한 캐릭터들은 현실의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의 일탈 또는 잠재된 또 다른 현실이라고 캐서린 휴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톨킨 역시 판타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톨킨은 판타지란 1차 세계, 그리고 2차 세계, 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는 경험 세계, 즉 현실 세계를 의미하고요. 2차 세계는 비현실적인 세계입니다. 판타지는 이렇게 1차 세계와 2차 세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공적인 환상이 이루어지려면 2차 세계가 내적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가에 의해 새로 창조된 2차 세계의 법칙은 그 세계 안에서 치밀하게 짜여져서 독자로 하여금 불신의 자발적 중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는 독자에게 압도적 기이함의 느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독자로 하여금 일상의 세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상을 정리를 해보면 판타지의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 현세와 독립되어 있으면서 또한 현세에 종속된 세계입니다. 그 안에는 4개의 세계가 포함되는데요. 현실과 겹쳐진 세계, 현실과는 독립되어 있는 세계, 현실과 격리되어 있는 세계, 그리고 현실 이전에 존재하거나 현실 이후에 존재하는 선후 세계, 이렇게 4개의 세계로 판타지의 세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후 세계에서 옛날 이야기는 옛날에 했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또는 가까운 미래나 아주 먼 미래, 이러한 세계를 뜻하는데요. 이 선후 세계는 작품을 접하는 독자가 작품 속의 세계가 현재 세계가 변해왔거나 변해갈 궤적 위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격리된 세계는 공포 혹은 미스터리 판타지의 주 무대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공간과 외떨어져서 존재하는 격리된 세계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들이 사는 성, 히치코크 감독의 사이코 영화에서 공포의 공간, 이런 것들이 격리된 세계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멋진 이야기가 탄생하기 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세계를 사용한 다른 작품들이 다채롭게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어렵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겹쳐진 세계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같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격리된 세계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로 가는 장치로는 통로나 문 또는 옷장, 이런 특정한 도구들이 활용이 됩니다. 겹쳐진 세계는 현실 세계와 이러한 환상의 세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겹쳐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세계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판타지의 세계입니다. 컴퓨터 게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립세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인간 이외의 다양한 지적 생명체가 등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어떤 사건이든 일어날 수 있는 세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독립세계는 논리적으로 그럴듯해야 합니다. 톨킨의 세계관에 따르면 반지의 제왕에서 아르다, 그 속에 중간계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게임과 판타지 작품에서 이 독립세계를 차용해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판타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이번 주차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한명환의 소설학 사전에도 환상문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명환의 소설학 사전에 따르면 환상문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요소로 작품에 드러나는 환상의 요소들은 성인이 판단해서 작가의 순수한 상상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작중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에 대한 불신을 기꺼이 보류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문학이 그 어떤 장르보다 작가와 독자 간의 공모에 크게 의존한다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한명환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거일 역시 환상에 대해서 이론화하고 있는 한국 학자인데요. 복거일에 따르면 환상은 비현실을 전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실제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작품의 무대가 이 세상인지 다른 세상인지에 따라 그 세상의 조건들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소설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정의하고 다시 과학소설과 협의의 환상소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재실 역시 환상문학의 주제를 유령, 흡혈귀, 분신, 인형, 괴물 등의 형태계열과 출현, 빙의, 파괴, 변신 유형의 행동계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병철은 서사에 드러나는 환상이 비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며 환상은 결국 리얼리티의 핵심과 교섭하는 현실의 최종 접점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환상은 심리적 현실의 근거에 생성되는 이미지들이며 그런 체계 안에서 환상은 오히려 현실의 토대로서 작용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환상은 단순한 공상이나 망상 혹은 상상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무의식, 다시 말해서 의식이 억압된 형태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발현, 이것이 바로 판타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환상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이유를 정보산업의 발달이 환상에 보다 적절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해 줄 뿐 아니라 현실 도피적 삶의 양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질서화된 세계의 이면에서 새롭게 기호 의미를 완성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상력의 표현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판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판타지와 SF, 마술적 사실주의, 우화화, 초현실 등을 포함한 사실적이지 않은 인간 표현의 모든 형태를 우리는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타지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판타지는 자체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 이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 판타지, 환상성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